네, 안녕하세요. hum딸입니다. 자, 겨울방학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대해서 태도를 좀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이 겨울방학이 그냥 내가 이제 드디어 고3이 되는구나. 공부하기 싫어. 부터 시작해서 학원이나 다녀야지. 엄마가 알아온 학원, 거기 뭐가 괜찮나? 주변에 먹을 데가 어딨나? 이런 차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겨울방학은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겨울방학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1년 내내 복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월 이후에 가면 공부할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예비 고3이니까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 여름방학 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상당 부분 많은 양의 학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겨울방학은 다 필요 없어. 국어학습법 다 필요 없어. 내가 일단 이 겨울방학을 아주 밀도 높게 그리고 많은 공부량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이랑 어디 막 속초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안 돼.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토하도록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좀 버리시고 내가 겨울방학은 꽉 잡겠다. 그럼 사실 3월 달부터 벌써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알겠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기간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태도부터 바꾸셔라. 내가 드디어 예비 고3으로서, 예비 고3도 아니지, 고3으로서 드디어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국어학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국어학습법 진짜 10시간짜리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국어학습법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광활한 거야. 그쵸? 광활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잖아. 얘들아, 부자 되는 법. 어때요? 다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다룰 수가 없어. 왜냐? 시간이 있잖아, 시간. 그쵸?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TCC 같은 경우는 20분이 넘어가. 여러분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봐. 안 보는 걸 내가 막 금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돼?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분 이내로 찍자니 이게 또 의미가 있을까? 국어학습법인데 국어가 또 4개 파트로 나뉘잖아. 독서, 문학, 또 화작, 문법. 또 각각의 파트가 딱 고유성이 있잖아요. 방법론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분 이내에 찍는다는 건 거의 그냥 나와가지고 얘들아 겨울방학 그냥 개념 정리지. 이 말이랑 뭐가 달라? 이따위의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선생님 화나신 거 아닙니까? 화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국어학습법이라는 영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은 자, 앞에 와봐. OT보다는 깊게. OT보다는 깊어야 될 거 아니야. 학습법인데. 그렇죠? 단순 안내보다는 깊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보다는 약간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딱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도 필요할 것 같아. 독서, 문학도 다시 시, 소설 나눠지고 화작, 그리고 문법 이 4개의 파트를 어떻게 보면 개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 큰 지도가 그려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어학습법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꽤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이상적으로 가면 30분대. 정말 내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쓸데없는 얘기는 없어. 40분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강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학생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투스에 들어왔어. 근데 이름이 금음달이야. 어떻게 된 거지? 글씨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애들. 뭐지? 뭐 클릭해봤어. 근데 그냥 뭐 띄어쓰기가 아니죠. 뭐 건너뛰기 하다가 대충 꺼. 뭐 이러면 당연히 뭐 얻을 게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영상이 한 30분 정도가 될 텐데 이 30분 동안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꽉 잡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닥치고 열심히 들어라. 태도를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30일도 아니야. 300일 이상의 시행착오를 아낄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약간 편한 마음으로 보시되 내가 여기서 국어학습법을 꼭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트실 때 물론 그냥 살펴보겠다 이렇게 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해라 이따위의 말을 들으려고 튼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니? 그런 말 이제 지겹잖아요. 수능 국어의 개념 정리가 어딨어. 그쵸? 독해 방법은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를 할 때 가장 신경 쓴 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내 말을 쭉 듣기만 해도 실제로 지문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내가 말 워딩을 잘 정해놨단 말이야. 이 독해 도구는 이렇게 한번 써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잡힐 거니까 뭐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가 문제 풀 때 좀 도움을 받아도 되겠고 아니면 뭐 나랑 같이 공부해도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제가 독서부터 시작할 텐데 독서, 문학, 문법, 화작 순서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독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수능 국어 독서는요. 자, 앞에 와봐. 한번 읽어봐봐. 지문을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일관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관되게 늘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맨날 똑같이 나와. 아무리 킬러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킬러 지문은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렵게 나오는데 소재와 난이도는 늘 바뀌어요. 맞아. 근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 바뀌지 않는 것들. 그게 뭐냐면 독해 원칙은 바뀌지 않을 수 있거든. 독해 원칙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똑같다는 거야. 뭐 정보량이 많으면 무너지고, 내가 평소에 아무리 근거 찾기 훈련을 열심히 했더라도 정보량이 많으면 독해 과정 자체가 그냥 다 깨져버린다는 말이야. 끝나고 나서 강사가 나와서 얘들아 4단락 10행의 근거 있잖아. 근거를 찾아준들. 그건 이미 실제 시험장에서 상황과 전혀 괴리된 어떤 해결책이라는 거지. 내가 독해 과정 자체가 그냥 깨져버렸는데 얘들아 근거가 4단락 10행에 있잖아. 뭐 사후 약방문이냐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건 뭐냐면 일관되게 바뀌지 않는 독해 원칙을 공부하고 킬러 지문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약간은 아직 추상적일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와봐. 그래서 제가 일관된 독해 도구라는 것을 아예 강좌 이름으로 이제 바꿔버렸어. 일관된 독해 도구를 강조하는 게 나야. 나의 방법론인데 일관된 독해 도구는 거시 독해와 미시 독해로 구성이 돼요. 거시 독해는 큰 단위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단 독해야, 문단 독해. 요즘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 장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단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미시 독해라는 건 세부적인 독해를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지금 한 문단 속에 정보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량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또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독해하는지, 늘 어떻게 똑같이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미시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평소에 거의 대부분의 99%의 국어 강좌들이 이 근거 찾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거기 책에 다 써져 있는 거를 강사가 굳이 나와서 영상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얘들아 4단락 3행의 근거 있어. 뭐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친절하게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덜 리더.
뭐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인 거야. 국어 강좌들이 막 욕먹잖아요. 국어 강좌들이 필요 없다. 그거 왜 듣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될 만해. 그냥 읽어줘. 더 쉽게 읽어주죠, 지문을.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좌들이 근거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해가 잘 되면, 독해가 탄탄하게 잘 쌓이게 되면 이 근거 찾기는 이렇게 저절로 굴러가게 되는 거라고. 그럼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독해 도구로 독해를 잘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 돼. 제대로 해야 돼요, 국어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해요.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이 일관된 미시독해 그리고 거시독해법으로 일관되게 독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킬러 지문에 가더라도 내가 늘 똑같이 할 수 있어야지 흔들림 없이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지겹죠? 일관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 1번으로 딱 쓰여져야 돼, 머릿속에.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학습법이잖아, 학습법. 그쵸? 그러니까 OT보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미시독해는 총 3가지 정도, 뭐 더 넓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적어봐.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해 나가시면서, 자, 잘 들으세요. 정보들이, 내 워딩을 잘 들어야 돼. 하나도 놓치지 마. 정보들이 같은 맥락 또는 같은 의미일 때가 있어. 이거는 내가 많이 적용을 해봐야 돼. 적용해봐서 도대체 같은 맥락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바보인 거야. 자전거 어떻게 탑니까?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자전거 타보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에 적용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이 의미는 알게 되는데, 어쨌든 들어봐. 자, 정보들이 같은 맥락 또는 같은 의미에 있는 경우가 있어.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은 기호로 표시하는 미시독해 도구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거의 모든 킬러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11수능에서 나왔었던 그레고리역 지문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학습법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볼 거야. 봐도 되겠지?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크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정보량들이 오지게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애들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끝나고 나서, 얘들아 몇 단락 몇 행, 뭐 4단락 2행의 근거 있잖아. 근거를 짚어주는 형태로밖에 해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문인 거야. 아니면 뭐 독해력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뭐 친절히 설명해 주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 많은 정보량들을 적절히 통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독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은 맥락일 때 같은 기호 표시하기라는 독해 도구를 내가 기출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왔다면 이게 대전제가 깔리는 거야. 자, 지금 율리우스력 그리고 그레고리력의 맥락이 있어. 같은 기호로 표시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율리우스력 쭉 읽어나가니까 뭐 태양력의 일종이야. 뭐 여기에서도 역시 노란 펜으로 해볼까? 율리우스력이 있으니까 태양력 여기 세모 치시고, 그리고 뭐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력의 맥락이 나오거든. 그럼 그레고리력은 역세모로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야. 그럼 그레고리력은 지금 쭉 보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자, 학습법이잖아. 그럼 자세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율리우스력처럼, 자, 잘 봐.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처럼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했대. 그러면 세모, 역세모 받쳐야겠죠. 왜냐? 율리우스 처력. 말이 좀 이상했죠? 율리우스력처럼 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세모, 역세모 이렇게 치시고, 또 아래 지금 그레고리력의 맥락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레고리력의 평년은 365일 5시간 49분 뭐 땡땡땡 이렇게. 역시 역세모 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보에 대해서 내가 뭐가 같은 맥락에 있고 뭐가 같은 맥락에 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지문을 좀 추린 거니까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굉장히 길었다고 이 지문이. 길고 정보량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읽다가 패닉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두 개의 맥락밖에 없다고.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율리우스력의 맥락, 그레고리력의 맥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자, 릴리우스는 지금 그레고리력을 만들 때 연도가 4인 매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이되 그레고리력을 만들 때라고 하니까 역시 세모, 역세모를 다 쳐야겠죠. 그렇죠? 왜냐? 둘 다 해당하는 맥락이니까. 근데 학생들은 어떻다고? 율리우스력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걸 다시 읽는다고. 율리우스력은 뭐였지? 마탱이가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예비 고3이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풀어보시면 정보량이 많으면 내 머리가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내가 읽었던 정보들이 다 날아가요. 그렇죠? 다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도대체 평가원은 뭘 요구하냐? 라고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평가원이 도대체 뭘 요구하냐? 자, 같은 맥락일 때 같은 기호로 표시했잖아. 이 같은 기호인 것들을, 자, 잘 들으세요. 교환하기를 요구해. 자, 정답률이 30%였던 문제가 있어. 11수능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자, 잘 들어. 이런 선택지가 있었거든. 서양의 태양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원리에 반영했다 라는 선택지가 있었어. 서양의 태양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원리에 반영했다. 뭐 따위에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서양의 태양력?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반영했어? 계속 마탱이가 가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뭘 요구한다고? 같은 기호인 것들을 교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자, 봐봐. 서양의 태양력. 여기 보세요. 태양력. 같은 기호인 것들끼리 교환하라고. 율리우스력이야. 율리우스력이 원리상 뭘 반영했는지 살펴보니까 같은 기호끼리 이렇게 쭉 봐. 그러면 태양의 운동만을 반영했잖아. 그러니까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선택지가 틀린 선택지였어.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선택지를 판단하려고 굉장히 이 지문을, 이건 지금 중략을 한 거잖아. 별로 없어 보이지. 근데 굉장히 길었다고요. 길고 정보량도 많았었는데 그 지문을 다시 읽는 거야.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었나? 마탱이가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국어를 학습하실 때, 독서에서는 같은 맥락일 때, 같은 의미일 때, 같은 기호로 표시하시고 실제로 그 같은 기호끼리 교환하기를 요구한다 라는 것들을 기출문제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뭐 다 똑같아. 늘 똑같이 나오는 거야. 뭐 올해 6월도 마찬가지고 9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잖아.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문들이. 알겠죠? 모든 지문이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이 도구가 주인공인 지문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뭐 조연이거나 어쨌든 중요하게 나와. 알겠죠? 그냥 근거 찾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수업이 아니잖아. 자, 이런 정도 보시고, 자, 똑같은 질문인데 두 번째 미시독해 도구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봐. 좀 읽어줘. 자, A, B 두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일관되게 이런 도구가 반복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율리우스력, 뭐 평년은 며칠, 윤년은 며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레고리력에서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 공통점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출제 되겠다 라고 보시고,
지금 그레고리력이 쭉 나오는데 그레고리력도 다시 뭐 평년이 며칠이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뭐야 기본적으로? 차이점이냐 차이점. 알겠죠? 재구성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짝을 만들라는 거야. 차이점에서 짝. 평년 365일. 여기 그레고리력의 평년은 365일 5시간 49분 이렇게 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니? 그레고리력의 평년이 더 길다, 뭐 짧다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니? 그리고 또 지금 윤년이 366일이야. 그러면 물론 안 나와 있으면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레고리력의 윤년이 며칠일까 이런 것들도 역시 짝을 만들어서 재구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자, 잘 봐. 왜 이 도구가 중요하냐면 윤년이 며칠이다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레고리력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다시 물어봤었거든. 그레고리력의 윤년이 며칠이냐. 아니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뭐 더 길다 짧다를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시 읽는 거야. 아씨 그레고리력 윤년 어디지? 안 그래도 지금 분초가 급한데 멘탈 붕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잘 들어. 맨 처음 읽을 때부터 내가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해서 재구성해야지. 짝을 이뤄서 라는 도구를 연습해왔던 사람이면 당연히 이게 보이게 돼 있어.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그레고리력 이라고 하니까 하루를 더한대. 여기다가 하루를 더하는 거야. 플러스 1.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어요. 뭐 표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평년에 하루를 더하라고 하니까 365일에 5시간 16초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366일인 거야. 그러니까 윤년이 얘가 더 긴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읽을 때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독해를 했을 때부터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늘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해서 재구성, 짝을 이뤄서 재구성을 해나가니까. 선생님, 이 지문에만 국한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 6월, 9월, 수능 이런 요소를 가진 지문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항상 핵심이고 항상 오답률이 높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년 주기도 아까 다 설명했었어. 뭐 이런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였다. 그레고리력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추가했다고 했으니까 차이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공통점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윤년 주기도 뭐가 더 자주 돌아오냐. 이게 핵심적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였다고. 이렇게 재구성한 다음에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뭐가 더 자주 돌아오나? 저희가 생각해서 풀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허둥지둥 되면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봐. 그냥 지문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나 했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독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강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냥 이런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야. 일관되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내가 목이 메인다. 슬퍼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늘 일관된 독해 도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도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적용해. 역시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내가 똑같은 도구를 써서 해설을 하겠지. 그랬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늘 설명했던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마지막 미식 독해 도구입니다. 추상생소 예시 대응 도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도구는 실제로 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왜냐? 이 도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내가 평소에 그냥 선생님이 가까스로 설명해줘서 가까스로 이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부드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 어떤 킬러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 도구를 쓰게 되면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추상적이고 생소할 때 예시로 대응시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실제로 16 수능에서 나왔었던 불역지문의 일부인데, 지금 이 한 문장을 독해를 못해서 한 20만 명이 울었어.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지 않겠니? 한 60만 명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국어 1등급은 딱 4%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이 지문 때문에 울었다고. 자, 한번 읽어봐. 대상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어. 난 중국말인 줄 알았어. 강사인 나도 그랬어. 나도. 선생님, 전 이과인데 졸라 쉬운데요. 이과는 가.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다. 인문지문에서. 그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수능은요. 자, 잘 들어봐. 수능에서는 항상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1번부터 45번까지 어떠한 위기도 없이 풀리는 경우는 없어. 절대로 없어. 수능 만점도 없어. 단언컨대. 없어. 없어. 선생님, 제 친구가 수능 만점인데요. 졸라 쉬웠대요. 없어. 없다고. 항상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랬을 때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식은땀이 흘러요. 그럼 엄마 생각이 서서히 나기 시작해. 슈발, 내가 공부를 좀 못했나? 열심히 좀 할걸. 6월 달에 민재 좀 좋아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실제 시험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추상적이고 생소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일관된 방법이 존재해요. 일관된 독해 방법이 존재한다고. 뭐 하라는 거야? 추상적이고 생소한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늘 구체적인 예시 또는 상술이 나와요. 구체화된 진술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글의 원리 자체가 항상 일반적인 개념이 나오고 구체화돼 가는 거야. 글의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어떤 고유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글의 원리 자체가 그래. 근데 여러분은 그냥 추상적이고 생소하고 일반적인 개념이 나오면 무너져.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 다 붕 뜨죠. 그렇죠? 붕 뜰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왜냐? 일반적인 얘기야. 추상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붕 뜰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법칙을 세워야 되냐면 법칙이라는 건 뭐야? 항상 통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구체적인 예시 상술이 나올 거다. 그거 가지고 대응시키자. 라는 독해 도구를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 한 12개년을 공부하면서 킬러 지문을 계속 써보는 거야. 아, 된다. 아, 졸라 쉽다. 아, 이 추상적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을 때 역시 16 수능 이 부력 더럽게 어려운 이 지문에서도 역시 내가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력에 두 가지의 예시가 나와요. 구체화된 진술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예시를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해, 취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읽고도 운 좋은 사람은 와닿아가지고 뭐 풀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허둥지둥 대다가 그냥 뭐 찍거나 뭐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추거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지.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게 아니야. 아주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국어 영역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얼마나 정교하게 글의 원리가 녹아져 있는 독해 도구를 설정해서 내가 훈련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 이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 아니니. 아, 뒤에 예시 나오겠다. 지금 빗방울, 부력 첫 번째 예시가 나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만 설명해 줄게. 그러면 지금 공기의 무게라는, 자, 잘 들어.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 지금 빗방울의 부력이니까 빗방울 물이 대상인데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야. 공기의 무게가 작다는 뜻이거든. 빗방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빗방울이란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는 작다.
그러니까 부력이 작다. 아씨, 뭔지 알겠다. 욕할 뻔했어. 아, 공기의 무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똑같이 스티로폼이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의 무게는 어떻게 되니? 스티로폼 졸라 작아요. 졸라 가벼워. 그럼 공기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스티로폼이라는 대상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는 어때요? 커. 그러니까 부력이 크다. 아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만 이해했더라도 실제로 정답률이 전부 다 30%였던 지문을 내가 졸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야. 근데 학생들이 다 무너졌다고 여기서. 그냥 어려워. 멘붕 끝. 멘탈 붕괴.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겨울방학 동안 국어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예시상술로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이런 일관된 훈련을 할 거야. 그럼 어떤 킬러 지문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안정적인 1등급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사실 미시독해 도구는 아니야. 이건 그냥 스킬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상관관계들이 나와요.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라는 건 두 개념 이상이 있을 때 그 관계에 관한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상관관계들이 있는데요. 상관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기. 크다, 작다. 뭐 높다, 낮다. 뭐 등등등. 뭐 밀도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비례. 뭐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다. 이런 것들. 비례, 반비례잖아. 그리고 사칙. 사칙은 뭔지 알죠? 대소는 뭐야? 크고 작고. 뭐가 뭐보다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 17수능에서 나왔었던 지문인데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야. 한 문단 안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뭐 equal, 뭐 곱하기, 사칙이 되겠죠. 뭐 나누기, 뭐 비율이니까 나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험 유효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대소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상관관계가 나오면 늘 선택지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일관되게 확인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크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같은 맥락일 때 또는 같은 의미일 때 같은 기호 표시하기. 제가 같은 맥락인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A, B 두 대상이 나왔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재구성하라. 짝을 이뤄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추상적이고 생소할 때 뒤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 예시상술이 나오니까 대응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상관관계가 무조건 출제된다. 라는 것들.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뭐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딱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소재와 난이도는 바뀌지만 맨날 똑같이 나오네? 독해 원칙은 똑같네? 라는 것들이 확 와닿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국어에 있어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또 지루해. 여기 봐봐. 지금까지는 미시독해 도구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시독해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설명해야 돼. 잘 봐봐. 자, 거시독해라는 건 2000자, 2500자 요즘 장문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길어. 근데 꼭 이런 지문은 반드시 껴있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6문단을 독해할 때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에 소주제 정도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시독해에서는요. 첫 문단에서는 제재를 뽑아내요. 제재를 뽑아내고 그리고 2문단부터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는 소주제 어떻게 뽑아내는지 내가 원칙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모든 기출문제, 모든 기출지문을 일관되게 역시 독해를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시독해와 미시독해 이걸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거시와 미시를 잘하게 되면 졸라 쉽다. 정말 쉽게 풀린다. 근거가 그냥 보인다. 그냥 참인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수능 국어 영역 독서 공부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와서 설명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하는 거야. 정교하게.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어 독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제 질적인 측면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양적으로는 기출문제 10개년을 1회독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10개년. 지금 2018학년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08학년도까지. 실제로 08학년도까지 문제가 굉장히 좋거든. 좋아, 문제가. 비록 요즘보다는 짧긴 하지만 아주 문제가 좋습니다. 10개년 1회독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리고 내 강좌를 안내를 해드리면 일관된 독해되고 기본 훈련이 있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던 거시 미시를 정말 우수한 문항들에 적용해 나가면서 기출문제 하겠죠. 적용을 해 나가면서 아, 기출문제 늘 똑같이 나오네 라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겨울방학 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충실하게 해놨다면 정말 겨울방학을 잘 지낸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영상이 한 30분 됐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도 필요하잖아요. 소설도 필요하잖아.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줄게. 자, 여기 봐봐. 자, 수능 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자, 잘 봐. 배경 지식 없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없이. 철저하게 독서처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로 예시로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 예제 1번 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나의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님의 침묵 중 일부인데 여러분들이 내신을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따지는 게 뭐냐면 님이 여기 아니야. 님이 신이냐 아니면 조국이냐 사랑하는 님이냐 이런 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수능은요 1등부터 60만 등까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워야 되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텍스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만 뭐라고? 철저하게 텍스트 안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의미만을 물어본다고요. 그냥 독서야, 독서. 시를 소재로 했을 뿐이지 독서라고요, 철저하게. 독서처럼 내가 객관적인 논리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선생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야. 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뭐 책이 잘못된, 책의 관점이 잘못됐든지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평가원은 뭐라고? 있는 그대로 독서처럼 출제한다고요. 그 텍스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만 물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이 신인지 조국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아, 님과 이별했구나. 님이 떠났구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100점이에요. 그 이상은 물어봤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시를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출문제를 쭉 봐나가면서 훈련하게 될 지점이라고. 알겠죠? 그럼 아, 정말 시는 텍스트로서 보길 요구하네? 라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야. 그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출문제에 대한 그 장악력이 높아지는 거고 바로 점수로 나올 거라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좋아요. 좋은데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어디에다 의미를 둬야 되는지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해석의 기준이 주로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정서, 태도, 그리고 긍정 또는 부정이야. 선생님, 정서와 태도가 뭔 차이죠? 이런 것들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 뭐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건 정서고. 뭐 열심히 하고 싶다. 뭐 정서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뭐 정서, 태도를 구분하는 건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반응, 그리고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내가 단순히 정서, 태도를 파악하고 긍정, 부정을 파악한다고 해서 평가원 시들이 다 풀리진 않아. 더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하냐. 이 1번은 사실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서, 태도 파악하고 긍정, 부정 막 표 그리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해서는 평가원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변별을 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두 번째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확실한 정서, 태도, 그리고 긍정, 부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제 2번 보세요. 우리가 학습법이니까 좀 자세히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난 게 아니야. 자, 봐봐. 예제 2번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이건 대전제야.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서, 태도가 나와 있는 부분 내지는 확실한 긍정, 부정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딜까? 그는 울었다야? 아니면 서럽게야? 어딜까? 선생님 울었다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자, 손을 들어. 그리고 스스로의 뺨을 때려. 틀린 거야. 이 울었다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서럽게가 기준이 돼. 서럽게가 기준이 돼요. 왜냐? 확실한 정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한 정서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정서란 건 무슨 의미냐면 자, 봐봐. 자, 이게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만 내가 여러분들 살짝 이해시켜주고 넘어갈게요. 확실한 정서 또는 긍정, 부정을 찾아야 되잖아. 이 확실한의 의미는 100%야, 100%. 100%. 다른 방향으로 제가 좀 글씨가 안 예쁘더라도 쓸게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어야 돼요. 우리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이어야 돼. 빼박 확실한 정서 또는 태도, 긍정, 부정인 부분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서럽게 이건 확실한 정서 아니니? 서럽다. 확실하잖아. 근데 울었다는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럽게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서럽게가 없고 울었다. 이 뒤에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서 어때? 그러면 여기서 울었다는 좋은 게 되는 거야. 확실한 태도가 아니란 말이야. 확실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는 삼수 끝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울었다. 이 울었다는 뭐야? 기쁜 거야. 기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확실한 정서 태도냐 또는 확실한 긍정 부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자 이거 봐봐. 확실한 정서 태도 그리고 긍정 부정을 찾아내면 이걸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뒤에 뭐 서럽게가 없어지고 그는 삼수 끝에 대학에 합격해서 라는 말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울었다를 해석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3번을 보시면 그녀는 웃었다. 자 봐봐. 그녀는 웃었다. 웃었다. 기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 이런 거지. 카톡이 아니죠. 실제로 만나가지고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는데 오빠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하하 괜찮아. 우리 이렇게 하게 되잖아. 자연스러운 것처럼. 괜찮아.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막 마음은 찢어져.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두 문장이 있는데 확실한 정서 내지는 확실한 긍정 부정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냐는 거야. 평가원이 해석하는 건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건 늘 똑같아요. 이 부분이 확실한 정서가 되지 않겠니? 당황한 거야. 100% 확실하잖아.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지.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기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빠가 아니냐고. 평가원 문제가 물론 작품은 바뀌겠지만 늘 이런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 예제 4번 볼까? 그는 남을 도왔다. 자, 이 뒤를 보지 말고 그는 남을 도왔다. 어때? 긍정이야? 확실한 긍정이냐고. 뒤에 보니까 오직 남들의 존경을 위해. 어때요? 이거 뭐야? 확실한 부정이야. 남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때요? 남들을 도운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이냐 부정적인 행동이냐 물어보는 게 수능 문제라고. 그럼 이 도운 행위는 뭐야? 위선과 가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자, 앞에 봐봐. 뭐 어쩌라고? 확실한 정서 태도, 확실한 긍정 부정을 찾아내기를 요구하는 게 모든 평가원 시 문제의 공통적인 문제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리 해봅시다. 하얀 눈이 내렸다. 낭만적이야. 정서가 넘쳐. 정서적이야. 그게 아니라고. 확실한 정서 태도가 없죠? 확실한 긍정 부정이 없죠? 자, 뒤에 볼게요. 그 눈들이 세상의 진실을 감춰버렸다. 발음이 꼬이네. 어때요? 확실한 부정이야. 그러면 이 눈에 대해서 시어의 의미가 뭐냐? 은폐, 부정적인 시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한 긍정 부정, 확실한 정서 태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이제 지겹다. 자, 예제 6번 봅시다. 신이 나에게 선물 주었다. 와, 선물 긍정적인 거야. 이렇게 가야 되니? 자, 뒤에 고통만을, 차별을, 열등감을. 그럼 이 선물 뭐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알겠죠? 그래서 확실한 부정을 먼저 찾아내시는 게 해석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확실한 맥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한 맥락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제 7번. 어머니의 품이 생각났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품, 따뜻함. 이렇게 가야 돼. 어머니의 사랑. 자, 뒤에 보세요. 나로 하여금 나태와 안주감을 끊임없이 부여해줬던 확실한 부정이 나와 있죠. 이게 확실한 부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된다고. 이걸 바탕으로 품, 어머니의 품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나태와 안주. 이렇게. 확실한 부정, 부정적인 거.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법 시간이니까 시를 하나 분석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딱 핵심을 파고들었어요. 뭐 나머지 뭐 비유, 상징, 뭐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체계적으로 실전적인 개념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10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10 중에 8, 9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면 되지. 그게 뭐 별거라고. 그걸 뭐 처음부터 배우고 앉아있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주가 아니라고.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할만하지? 할만할 거야. 자, 소설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좀 칠판 좀 정리하고 바로 해볼게요. 자, 소설학습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시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 자, 여기 봐봐.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모든 소설이 다 이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이 됩니다. 수렴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그럼 소설도 정말 별게 없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맨 처음에 보통 소설 공부할 때 소설의 3요소라고 해서 뭐 인물, 뭐 갈등, 뭐 사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긴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 또 틀려요. 틀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실제 평가원 지문에서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인물 뭐 어쩌라는 거야. 인물 나오면 나온 대로 심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인 거지, 인물이 3요소인 거 알아서 뭐 하냐고. 사건을 내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사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 실전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딱 원칙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돼. 이건 실제로 시에서 확실한 맥락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자, 봐봐.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 자, 이 아래는 아직 보지 마시고, 아내는 나에게 계집질 하느냐? 이건 실제로 이상의 날개에서 나온 겁니다. 소리를 꽉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인 듯하여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여기 기억이 써져 있었어. 그리고 이 기억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갔어. 아내가 잔소리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갔어. 어때요? 아내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이니 거짓이니? 만학생들이 박차고 나갔다 이러니까 저항하는 거 맞아.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야. 근데 소설은요, 시도 마찬가지고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울어. 근데 우는 행동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는 울었다. 서러워서. 그럼 서러워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는 울었다. 3년 만에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서 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도 보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거 자체는 어떠한 심리도 알려주지 않아. 우리가 기출문제를 늘 똑같이 보고 있어야 돼. 심리를 알려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야.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계집질을 하느냐. 소리를 꽉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야. 이게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단언컨대 모든 기출문제가 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문이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일반화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기출문제로 똑같이 확인할 거라고. 일관되게 확인할 거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인 듯하여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간 이유가 뭐야?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야. 잠자코 있으려고. 아내한테 쪼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의 이미지로 하는 애들은 다 걸러내려고 해요. 문을 박차고 나가. 그러니까 아, 빡쳐서 나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 다 걸러내려고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인 듯하여 라고 하니까 아내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 쪼른 거거든. 아내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아내에게 저항하려는 의지, X. 이게 실제로 문제였다고. 모든 지문이 이런 요소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1년 내내 뭐 하는 거냐면 소설을, 지문 역시 바뀌죠. 근데 심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나갈 거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갈등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면 파악하면 돼. 그렇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지금부터 아셨으면 좋겠어. 보통 종합강좌라는 것들이 쭉 들어가 보면 뭐 비유, 상징부터 시작해서 개념어들부터 배우잖아요. 뭐 갈등부터 배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알면 되잖아. 우린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하라고? 장면을 끊으시고 심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재만 바꿔서 기출문제를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소설도 역시 똑같아요. 기출문제 12개년을 10개년 정도를 역시 똑같은 일관된 원리로 분석하는 훈련. 그래서 1회독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역시 일관된 독해도구 기본 훈련, 문학편을 개설해 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꽤 길어졌어요. 내가 정말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국어학습법이잖아. 자, 우리 문법 화작 마무리 해볼게요. 자, 문법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뭐 비유, 상징, 뭐 역설법, 반어법, 그리고 소설에서는 뭐 갈등, 그리고 뭐 내적 독백, 뭐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중심은 아니지만 제가 트레이닝북을 갖고 있어요. 트레이닝북.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수업에서 다 다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다 예제도 깔려 있고 실전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판단해야지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허접한 식의 그런 예문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다 써놨고 여러분들이 다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게끔 예제와 그리고 기출문제, 이때까지 출제된 것들 뭐 비유 관련된 문제 전부 상징 관련된 문제 전부 이렇게 다 실어놨고 해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학습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해석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종합 강좌에서는 주로 문학 개념어들 뭐 비유 상징 좀 배우고 뭐 마무리하고 이러니까 문학 개념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문법을 설명드릴게요. 문법은 제가 일관된 독해 도구를 중요시하잖아요. 문법에서도 역시 동일한 코드를 적용시켰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 실전적 개념이거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주변적 개념까지 내포하는 실전에서 즉각 쓸 수 있는 중심적인 개념을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전 즉각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실전 즉각성을 가지고 있는 실전적 개념을 훈련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문법이죠. 수능 문법을 잘 볼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리 봐봐. 얘들아, 어간, 어근 어떻게 판단해? 이러면 선생님, 어간은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러고 그냥 말아. 그래서 비우다의 어간이 뭐야? 이러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건데요. 비워 연병을 떠는 거야. 벌써부터 실전 즉각성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어근이 뭐니? 이러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거는 주변적인 개념이야.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중심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근은요, 적어도 나한테 배웠으면 자립 형태소 또는 순수 어간. 아직 순수 어간이 뭔지 모르니까 어간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중심적 개념이거든.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어간, 어근 관련해서 판단하기를 요구할 때요. 요구하는 개념이 있어. 중심적인 개념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훈련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념 정리를 했어. 근데 문제를 풀러 들어갔더니 풀리질 않네? 이렇게 돼버려.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실전 즉각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실전적 개념이라 표현했는데 자, 어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딱 하나의 예시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볼게. 너무 길어져. 어간은 물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주변적 개념이라고. 선생님 용언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적 개념이라고. 실전 즉각성이 있는 중심적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마이너스 다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비우다의 어간이 뭡니까? 이러면 비우다, 이 우가 접사인데 연병을 떠는 거야. 그냥 기본형에서 다를 없애면 돼. 비우가 어간이야. 깨뜨리다 이게 수능에 나온 거거든. 수능에서 깨뜨리다의 어간이 뭐냐라고 물었었어. 그랬더니 깨뜨리는 연병을 떠는 거야. 그냥 기본형 마이너스 다야. 깨뜨리야. 깨뜨리. 밉다의 어간이 뭐야? 그럼 이게 불규칙 어간이거든. 그러니까 미워.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미인가? 연병을 떠는 거야. 선생 왜 자꾸 연병이라 하십니까? 연병이니까. 그냥 기본형 마이너스 다라고. 이게 밉이야 밉. 이렇게 실전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 실전 즉각성이 있는 실전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문법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배운다고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전에서 딱 요구하는 중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근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의미 없어. 실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배웠다면 자립 형태소, 물론 자립 형태소에 대한 감각도 내가 훈련을 통해서 길러야겠죠. 또는 용언의 어간이 돼요. 사실은 순수 어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렇게 딱딱 나와서 이게 자립 형태소인지 아닌지, 그리고 용언의 어간인지 아닌지, 순수 어간인데 사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간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사실 어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이런 건 다 주변적 개념이에요. 이걸로 내가 바로 어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깨뜨리다의 어근이 뭡니까? 라고 하면 깨다. 어간이잖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 이 오는 접사니까 이게 비다. 이게 순수 어간은 사실은 접사를 포함하지 않은 어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수 어간이 돼요. 이것도 내가 다 훈련시켜 줄 건데, 그래서 비우가 어간이니까 어간 일자네. 그게 아니야. 알겠죠? 다 실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지 문법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사실 갖고 왔는데 지금 러닝 타임이 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할게. 그래서 실전적인 개념을 훈련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암기량도 줄어들고 내가 실전에서 바로 문제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이 연결어미 하나하나 다 외우면 이게 한 20개, 30개 돼요. 그거 다 외울 거야? 아니거든. 우리 수업에서는 서술어 2개면 닥치고 이어진 문장, 연결어미가 쓰인 거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된 개념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암기량도 줄고 실제적으로 실전성도 갖고 점수가 잘 나와. 그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러닝타임 너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싫어요. 자, 이런 정도만 할게요. 우리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전적 문법이 곧 개강하니까 그 OT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건 우리 실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역시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저는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뭐 심화 강의로 이렇게 쪼개놓지 않아. 개념 문제풀이를 다 함께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250제 우리 수능평가원 교육청 전 문제를 거의 다 넣어놨고 내가 해설을 다 직접 썼어. 거기다 미니 테스트도 다 있는데 다 제가 만들었고 해설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실전적 개념과 함께 250제 문제풀이를 하면 어렵지 않게 4분 컷 할 수 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진짜야 이건. 후기 보면 그래요. 정말 쉽거든 공부하기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실전적 개념 이번엔 개념편과 문제편을 나뉘는데 22강 개념편. 아니 더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문제편은 5강 이렇게 해서 250제 풀이까지 제가 다 같이 할 겁니다. 실전적 개념이 어떻게 일관되게 기출문제로 적용되는지 이렇게 다 할 거니까요. 제가 인덱스도 다 넣어놔서 여러분들 250제에 대해서 거의 전 문제를 다 쉽게 참조할 수 있게끔 다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방학 때 문법은 확실하게 끝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뭐 끝내놔라 이런 말은 싫어하지만 문법은 끝낼 수 있어.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작. 자, 화작은 우리 봉투 모의고사가 있잖아. 화작 봉투 모의고사. 화작 특히나 신규로 나와서 사실 이번 수능도 그렇고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6월 달에도 화작 때문에 다 패닉이 됐었잖아요. 갑자기 너무 길게 나오는 거야. 너무 길게 나와서 학생들이 화작 때문에 딱 스타트 하자마자 넘어진 격인 거지. 달리기 하다가. 근데 제가 화작 봉투 모의고사로 해서 7회분을
좀 난이도를 높게 해서 고난도로 만들어 놨어요. 특히 7회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검토를 많이 거쳐서 약간 평가원스러워. 나 뜨겁지만 그래.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꽤 까다롭게 근거도 찾아야 되고 말이 애매하거나 이런 지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작 봉투 모의고사를 7회 정도 풀면서, 왜냐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요. 기출문제 당연히 푸셔야 되고 화작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 나가시면서 내가 한 15분 정도에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나 스피디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단순히 어떤 특강을 들어서 어떤 방법론을 배워서 해결될 사안이면 화작을 애들이 왜 어려워하겠냐고. 알겠죠? 기본적으로 7회, 70문제 정도니까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화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쉬운 독서다. 근데 요즘은 쉽긴 하지만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독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대화와 장문상을 소재로 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독서랑 평가하는 게 똑같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자, 화작도 똑같아요. 화작도 똑같고, 어떤 점이 똑같냐면, 독서랑 똑같다는 점이 뭐냐면,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장문 상황일 때는 문단이 나눠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독해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면 돼. 거시 미시 독해 도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글이기 때문에. 문단이 나눠질 땐 당연히 그 문단 하나에 소주제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문단 간의 관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장문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제재가 존재할 거 아니야. 즉 거시 독해 도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작이랑 독서를 떼서 어떤 강의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작 클리닉 같은 경우를 왜 7월 달에 깔아놓냐면,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지 화작이 선순환을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거시 미시 독해 도구가 탑재가 안 되어 있는데 화작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화작 수업하는데 일반적 진수 소주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훈련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시 독해 그리고 미시 독해를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야. 화작에서도 역시 A, B 두 대상이 나오거든. 그때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내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재구성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같은 맥락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내가 같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서랑 똑같이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쉬운 독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거시 미시 독해 도구가 기반이 되어 근거 찾기 훈련하는 것이 역시 기본이다. 근데 훈련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화작 봉투 모의고사를 추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작 클리닉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화작은 늘 신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신유형을 그 자리에서 해석하는가, 이걸 우리 발문사고라고 해서 또 하나의 독해 도구가 있거든. 신유형을 해석하는 도구. 그것도 제가 화작 클리닉에서 신유형이 나왔을 때 그 생소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미 다 일관된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미 화작 클리닉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도 좋고, 겨울방학 때 내가 찍을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걸 참조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7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참조하셔도 좋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겨울방학 때는요, 화작 봉투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훈련량을 많이 늘려놓고 화작 클리닉을 통째로 수강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훈련하셔도 좋아요. 일단 화작 클리닉은 내가 7월 달에 찍을 예정이야. 알겠죠? 그래서 화작도 이런 부분으로 최우선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다 간단하게나마 독서, 문학, 그리고 문법, 화작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 러닝타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나왔어. 독서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느라.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법 강좌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강의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이걸 20분 안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면 깊이가 얕아져서 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없이 줄이다 보면 그냥 개념 정리해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철저하게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알겠죠? 그래서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는 학생이 있다면 대치동을 찾아와. 내가 피자 사줄게. 정말 장해요. 알겠죠? Q&A에 남기시고 내가 진짜 피자 사줄게. 이 학습법 영상을 끝까지 본 학생은 정말 대단한 학생이고 분명히 국어 1등을 맞을 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학습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